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금요일은 스페셜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져 있고요.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채널과 인터넷 플랫폼들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 웨이브 활짝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기능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들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박철순 송률 매니저님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채팅도 남겨져 있던데 잠시 후에 제가 또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 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와 관련한 얘기로 가득 채워볼 예정입니다. 8만 원을 단 200원 남겨두고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모으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을 빼고는 보합 내지 하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데 예상치를 하회했던 작년 4분기 실적 때문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매년 초마다 불거지는 이 상속세 블록딜 때문으로 봐야 할까요? 다시 미끄러지는 주가를 보면서 이제 6만 전자, 5만 전자 언급이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그런가 하면 다시 9만 전자 갈 거다, 10만 전자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11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한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새벽으로 예정된 갤럭시 언팩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또 CES에서 언급된 M&A 가능성은 과연 어느 분야를 두고 한 이야기일지요. 자, 오늘 스페셜한 주머니 매니저 두 분과 함께 이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키워드로 알아보는 특별한 투자 시그널, 특별시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신호들 이유한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투자 시그널, 특별한 시그널의 이유연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가 보이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한 키워드, 그리고 8거래일째 하락한 코스피도 보여집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태영입니다. 오늘 태영건설의 주가는 19% 가까이 급락하며 3,050원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그간 주가 상승을 이끌어왔던 재료가 소멸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워크아웃 이후 불확실한 요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더해지며 투자 심리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의 결의를 전날 자정까지 겹선 결과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을 개시를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 협의회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실사 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대주주 및 태영그룹의 자구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 개선 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별한 시그널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쿠팡인데요. 쿠팡과 LG생활건강이 로켓 배송 직거래를 재개합니다. 양측이 납품 단가 협상에서 갈등을 빚으며 거래를 중단한 지 4년 9개월 만인데요. 오늘 업계는 쿠팡과 LG생활건강이 거래를 재개하면서 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LG생활건강의 제품을 로켓 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엘라스틴, 페리오, 테크 등 생활용품은 물론 코카콜라 등도 포함됩니다. 또 5위 등 고급 화장품 브랜드는 뷰티 브랜드 전용관인 로켓 럭셔리에 입점될 예정인데요.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차인박 등 프리미엄 브랜드도 로켓 배송으로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LG생활건강 재입점으로 쿠팡의 뷰티, 생활필수품, 음료 상품군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특별시 오늘의 키워드 태영, 쿠팡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특별시 먼저 만나보셨고요. 이제 삼성전자, 삼성 이야기하러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스페셜한 주머니 매니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송률, 박철수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삼성 스페셜로 준비를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박철수 매니저님. 올게 왔다 올게 왔다. 생각했습니다. 송유 매니저님은? 깝깝하죠. 사실 이 하나로도 한 20시간 정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양이 최근에 또 많이 굉장히 방대해졌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이나마 좀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좀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욕심 같아서는 정말 20시간 연속 생방송을 진행하고 싶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지금부터 한 25분 동안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준비한 타이틀부터 만나보고 가시죠. 자, 하단으로 띄워주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긴급 진단 5만 전자 대 10만 전자, 국민주 삼성전자의 향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금 8만 원 목전까지 갔다가 7만 3천 원대까지 뚝 떨어지면서 분석이 많이 나뉩니다. 뭐 6만 원대, 5만 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고, 반면 국내 증권사나 해외 투자은행 같은 곳들에서는 9만 원, 10만 원, 11만 원까지의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잡게 될지, 그리고 이에 다다르는 속도는 어느 정도가 될지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 먼저 만나보시죠. 자, 보드에 어떻게 적어주셨는지 한 분씩 먼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기회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일단은 사실 뭐 지난달만 보더라도 상당히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못 샀던 분들은 사실 좀 아쉬웠던 그런 상황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사실 뭐 블록딜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어떤 쇼크라든지 그리고 어떤 코스피 자체 이런 하락들 때문에 조정을 받았겠죠. 그래서 오히려 못 샀던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회라고 키워드를 적어봤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굳이 따지자면은 더 위쪽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박철수 매니저님은 더 위쪽으로 상승할 것이다 전망을 해주셨고, 우리 송률 매니저님의 보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송률 매니저님은 뭐라고 적어주셨습니까? 예, 전광후약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전광후약 같은 경우는 주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매도세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지금이 약간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이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광후약을 적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이 기회다라고 잡아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이슈들로 들어가서 깊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블록딜 얘기를 아무래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블록딜을 사실 올해가 처음은 아닙니다. 2021년부터 해서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6년까지 현재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나눠서 내기로 돼 있는데 이 블록딜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블록딜 같은 경우는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리 주식을 살 사람들을 정해놓고 시간외 거래에서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시간에서 하는 이유는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긴 하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대량의 주식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블록딜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번에 이제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도 이 블록딜 영향 때문에 조금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상속세가 좀 문제이긴 했었죠. 일단 지금 홍라이 전 원장이죠. 그다음에 이부진, 그다음에 이세연 사장 이렇게 해갖고 세 모녀가 내야 되는 세금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개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인데 일단 지금 6억 원 정도는 완납을 했고요. 총 9조 정도를 납입을 해야 되는데 6조 정도는 이미 납입을 한 상태고, 이번에 이제 블록딜을 통해서 한 2조 8천억 원 정도를 지금 회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차입된 돈을 가지고 매도한 자금을 가지고 납입을 하면은 이제 완납이 거의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블록딜 이슈는 앞으로는 좀 더 영향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납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은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상속세가 좀 많이 세긴 합니다. 예. 이게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한 2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좀 세고 우리나라가 한 50% 정도가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또 할증 받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할증까지 하면은 거의 엄청 60% 가까운 엄청난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제도의 어떤 개선이 좀 있어도 되지 않을까. 예. 물론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날수록 우리나라는 더 많이 과세를 하는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주식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에게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에게 좀 위민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증여나 상속세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못 올라간다라는 얘기들은 이전부터 많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낮아지거나 뭐 폐지되거나 하면 좋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블록딜 이슈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뭐 삼성전자 포함해서 삼성 SDS 이전에 팔았던 블록딜이 나왔던 종목들의 뭐 그 흐름들 월봉을 보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주가를 하락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은데 송열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블록딜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 재산 같은 경우는 26조로 알려져 있죠. 거기서 전체적으로 내야 될 상속세 같은 경우는 12조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블록딜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나왔어야 될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상속세 같은 경우는 앞전에 같은 경우는 주식담보대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주식담보대출로 연간 나가는 이자 비용이 2천억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수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번 블록딜로 어느 정도 해결했었는데요. 약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블록딜 내용 자체가 맨 처음에 종가 기준으로 해서 약 한 2% 정도 할인까지 주관사에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결과를 봤을 때는 높은 수요로 인해서 1.2% 할인으로 블록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마냥 우리가 안 좋게 볼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삼성전자 매도세 같은 경우는 전강 후약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약간 강할지언정 약간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저는 매도세가 굉장히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블록딜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큰 악재다라고 인식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블록딜이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만큼 그렇다면 어닝 쇼크가 주가 하락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닝 쇼크라고는 하지만 사실 뭐 매번 4분기마다 그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던 적이 없고 또 뭐 그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은 매년 달랐거든요. 오를 때도 있었고 떨어질 때도 있었고. 근데 올해는 어닝 쇼크라는 분석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또 주가가 쭉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적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주가에 대한 영향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 영업이익이 6.5조 원 정도로 지금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한 85% 정도 감소를 했고 15년 만에 거의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자체만 봤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홀딩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고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8조 원이어서 이게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자세하게 뜯어서 보다 보면 시장 기대치는 하회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반도체 사업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 2분기 같은 경우는 4조 원대 영업 손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3분기 같은 경우는 3조 원대. 그리고 지금 4분기 때는 한 1에서 2조 원대 정도로 지금 손실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적자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 방향성 자체가 바뀐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기대치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금 방향성이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조정으로 보는 게 좀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실제로 이게 지금 어닝 쇼크만으로 이렇게 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세 가지가 한 번에 동시에 터졌기 때문인데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어닝 쇼크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주제였던 블록딜 때문에 또 변동성이 더 커졌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사실 12월 달, 11월 달 2개월 동안 주가가 코스피가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가에 대한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이제 아무래도 변동성을 더 극대화시켰던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세 개가 다 한 번에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 정도 조정이면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수급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잠시 화면에 제가 지금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안 팔았던 말이죠. 판 것처럼 보여요. 왜 파란색이 있었던 날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5일 날 팔았었고 9일, 10일,
오늘 같은 경우도 매도를 좀 했기 때문에 횟수로 보면 좀 많이 파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하지만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순매수를 한 게 외국인이었다.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했고 기관들은 매도세로 일관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예.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해외 쪽에서 있는 이런 리서치 업체에서는 지금 더 좁게 지금 주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걸 지표로 삼고 또 베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뭐 수급만 보면 외국인들은 더 높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철수 매니저님 분석 속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속도잖아요. 속도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올해 좀 가시적인 회복이 될 거라고 보이시는지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어떠세요? 네, 일단은 가시적으로 회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1분기 때 충분히 이제 흑자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사업부가 속해 있는 DS 사업부요. 일단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 2분기 4억 원대에서 일단은 그다음에 3억 원대, 그다음에 1, 2억 원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원대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흐름대로라면 이 속도라면 좀 느리긴 하지만 기대보다는 느리긴 하지만 1분기에도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반도체 관심 있는 분도 아시겠지만 D램이라든지 낸드 모두 다 지금 지표가 계속적으로 회복세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 사이클로 접어드는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실제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좀 더 안심하고 베팅하는 자금들이 더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상황이라면 뭐 실적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반도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해도 결국 시간의 문제지 결국 제 위치까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조정은 확실히 담아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률 매니저님은 이번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 반도체 분야의 업황의 회복세 속도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두 가지. 예, 생각보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실적 회복 속도가 더뎠기 때문에 지금 투심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전에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감산 정책을 발표를 했을 때 우리는 예상을 했습니다.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감산 효과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도 악성 반도체 재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었고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D램 가격, 판가 상승이 어느 정도 가능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사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요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연일 사상치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이 어닝 쇼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을 다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한 85% 정도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거는 연초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수치 고요. 당기 순이익도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예상이 됐는데 어디에서 많이 투심이 악화가 됐냐면은 이번 4,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전망치는 3조에서 4조였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못 미쳤기 때문에 투심이 어느 정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연초에 이미 예상을 했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부진하고 악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모두가 갖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규모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특히나 차세대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에 저는 갈수록 경쟁사와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 반도체 재고 같은 경우는 이번 4, 4분기를 기점으로 대폭 감소할 거라는 게 지금 증권가의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안 좋게 볼 필요는 없고 아까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어닝 쇼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약세인 이유는 약간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위치를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너무 좋죠. 뭐 고대역폭 메모리 HBM부터 해가지고 앞서 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LPDDR5 여러분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올해 키워드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가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시고 저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입을 모아서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뭐 주가가 떨어진 원인을 찾기보다는 끌어올려줄 만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우리 시간으로 보면 18일 목요일 새벽 3시에 있을 언팩 행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뭐 CES 2024에서 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을 겁니다. 언팩 행사 얘기 먼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은 뭐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언팩이요? 예. 자, 언팩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최초로 이제 AI 스마트폰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밀렸을 때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7일 날 언팩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게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조금 전까지 우리가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 이 어닝 쇼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어닝 쇼크를 그래도 최대한 줄여줬던 게 바로 이 휴대폰 쪽이었습니다. 일단 DX 사업부죠. 그래서 이 DX 사업부가 작년에 3분기까지 한 그래도 한 10조 원 가까이 수익을 냈기 때문에 실제로 더 큰 적자가 날 수 있었던 삼성전자 전체에서 어느 정도 만회를 좀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반도체 사업부가 아직은 적자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세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 휴대폰 사업부가 굉장히 좀 힘을 좀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 CES도 그랬지만 이 언팩 행사에 엄청나게 지금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모바일 쪽 사업부에 있는 DX 사업부의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도 이번에 CES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 언팩 행사에 그만큼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일단 첫 번째로 왜 이렇게 총력을 다하냐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세계 최초의 AI 스마트폰이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 이게 결국 시장 점유율 선점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출시를 땡겼단 말이죠. 작년보다도 더 땡겼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빠르게 지금 AI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그 노력이 보이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빠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이유 또 하나가 바로 최대의 경쟁사죠. 애플과의 이 점유율을 좀 격차를 좀 벌리기 위해서인데 작년 이제 3분기 기준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전 세계 점유율은 단일 기업으로는 1위입니다. 한 20% 정도를 달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애플이 한 16% 정도, 뭐 4%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얘네도 이제 9월 달에 애플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더 빨리 우리 내가지고 선정을 해야겠다. 뭐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실적도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고 점유율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최초의 어떤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어떤 기술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에는 좀 단기적으로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지만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오는데 좀 힘을 내줬으면 좀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율 매니저님은 휴대폰 모델이 뭔가요? 저는 그냥 한결같이 갤럭시인데요. 전 사실 아이폰을 쓸 줄 몰라가지고 예. 계속 그냥 거의 10년 넘게 갤럭시만 쓰고 있습니다. 네. 10년 넘게 쓰고 있는데 지금 네네. 모델은 몇 년 정도 쓰신 거예요? 아우 기억도 안 나요. 이거 뭐 몇 년도 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오래 쓰시는군요. 굉장히 오래 씁니다. 저는. 네네. 그러면 네. 이번에 어쨌든 언팩 행사에서 뭐 갤럭시 AI is coming이다 이러면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정도 기술 나오면 나 바꿀 의향이 있다. 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이제 AI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를 놓고 볼 게 아니라 지금 옆집 중국에서도 이미 출시를 했거나 이번 달에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약 한 3개 정도가 되는데 얘들은 보면은 사실 AI 기능이다라고 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딱 두 가지죠. 지금 이제 갤럭시 S24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 온디바이스 AI랑 그다음에 AP가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앞전에 이제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몇 개 시리즈 같은 경우는 발열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성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프로세스도 어떤 게 탑재가 되느냐 지금 관전 포인트로 짚어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AI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개발한 AI 가우스도 있습니다. 뭐가 탑재가 될지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탑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픈 AI, 뭐 챗 GPT 뭐 4가 탑재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AI 기술을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디테일하게 시장 전망치라든가 판매량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AI 스마트폰보다 어느 정도 월등히 뛰어난 기술을 탑재했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사실 그 기대가 상당히 큰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의하면 뭐 통화할 때 여러 언어로 말을 하더라도 번역을 실시간으로 좀 해준다라는 부분하고 사진 편집 같은 거, 영상 편집 같은 거를 좀 AI가 도와준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데 만약에 이 정도에 그친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시장 전망치 같은 경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2027년까지는 삼성에서 한 40에서 50% 정도 온디바이스 AI 시장 점유를 할 것이다라고 있는데 지금 사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나왔습니다.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중국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격차를 벌여져 놔야지 추가적인 점유율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고 이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탑재는 이번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또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아이폰 관련주를 가지고 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기대치를 못 미친다고 하면은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아이폰에 조금 많이 시장에 관심 더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AI 탑재 레벨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님도 갤럭시인가요? 저는 2개 씁니다. 아, 2개 다. 둘 다 쓰고 있습니다. 아, 2개 다 쓰시고.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이번에 지금 알려진 정도 수준으로만 만약에 AI가 탑재가 되고 나온다? 그러면은 혹시 바꾸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저는 어차피 갤럭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바꿀 때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대감이 좀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칩이 들어가는 게 퀄컴께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가장 그 최상위급, 하이엔드급 이제 제품에는 퀄컴께 들어간다는 소리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CES에서 퀄컴 CEO가 이번 삼성전자에서 정말 AI의 획기적인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 일부러 같이 홍보를 한 건지 예. 모르겠지만 그만큼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력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을 시킬 만한 정도의 수준은 만들지 않았을까. 물론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뭐가 나와도 실망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어떤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팔릴 것이냐. 이게 주가의 레벨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중장기로 더 빠르게 주가의 레벨업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제 숫자가 찍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대치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느 정도로 기대를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언팩 행사나 혹은 아이폰의 또 언팩 행사를 봤을 때는 뭐 카메라 어느 정도 좋아졌다 이런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자, 마지막 얘기는 지금 뭐 CES 2024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한번 모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AI 로봇, 그 볼리 혹시 보셨습니까? 살짝 봤습니다. 살짝. 예, 볼리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빔도 네. 쏴주고 뭐 이렇게 하던데 송일 매니저님, 네. 볼리 어떻게 이렇게 입양하고 싶으세요? 영입. 절대 안 하죠. 일단은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 약간 프로토타입 그 다음 모델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저는 이제 가격만 아니면은 당연히 데리고 오고 싶은데 예. 지금 이제 AI 로봇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우리가 체크해볼 부분이 있죠. 사실 AI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업종 따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에서도 지금 작년에 발표를 했었는데 AI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 단계거든요. 이제 막 시작 단계고 이게 양산까지 이어지려면은 아직 저는 충분히 시일이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AI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이제 오르는 것들 보면은 단순 기대감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로봇보다는 지금 이제 굉장히 뜨거운 키워드들 예를 들면은 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든가 뭐 CXL 뭐 약간 이런 쪽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기판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기판 주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기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갤럭시 S24랑 약간 연동지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저전력 램이죠. LPDDR5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핸드폰에 사용되는 거기도 하고 계속해서 뛰어난 발전을 요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삼성전자도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거든요. 약간 LPDDR5나 HBM 또 아까 말씀드렸던 CXL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송일 매니저님은 AI 로봇은 조금 더 뭔가 발전이 되고 나서 투자 포인트를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박철수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요즘 삼성 움직임 보면 뭐 이렇게 볼리 공개하는 것도 그렇고 해외에 있는 스타트업 로봇 업체에 또 투자도 하는 것 같고 네. 좀 로봇의 진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삼성 정도 되는 글로벌 기업이라면 로봇에 다 진심입니다, 지금. 네, 왜냐면 로봇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만 보는 것만 생각하면 아직 현실적으로 이제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체감이 잘 안 되는데 뭐 산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 대중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AI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라는 게 사실 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후발주자로 가기에는 이게 뭐 단순한 기술력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 되는 기업이라면 무조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지금 CES에서 로봇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M&A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로봇주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로봇주가 한번 올라왔을 때 어떤 그런 강한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은 아마 이 얘기를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번에 CES 2024에서 M&A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기사도 실제로 많이 돌았습니다. 로봇에 대한 것이다라는 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분야를 특정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어느 쪽 M&A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은지 그리고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혹시 뭐 기업이나 아니면 섹터가 있는지 궁금한데 우리 송율 매니저님은 이 얘기 언급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관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좀 전체적인 시장 수급만 보더라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전에 말씀드렸던 아이크래프트 얘 같은 경우는 이제 AI 하드웨어 관련주인데 얘도 최근에 한번 수급이 돌았었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약간 중요도되고 있는 거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사실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계속해서 기술의 레벨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약간 M&A 쪽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AI 하드웨어보다는 AI 소프트웨어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소프트웨어가 최근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다시금 여러 종목들이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박철수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로봇과 역시나 반도체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역시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장비 쪽도 좀 투자를 할 만한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일반 장비 회사들은 아니고 지금 해외 쪽에서 거의 독과점으로 하던 장비 사업들 이런 것들 예를 들어 ASM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개 오늘도 제가 그런 관련된 종목을 갖고 오긴 했는데 그런 약간 국내 국산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분 투자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로봇주들은 일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묶어놓고 수급이 붙는 것들을 보다 보면 M&A도 우연히 또 사고 나서 터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로봇주들은 계속 봐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의 마지막 뭐 빅딜이라고 한다면 2017년에 하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과연 뭐 그를 뛰어넘는 무언가의 소식이 들려올지 어쨌든 연내 약간 예고성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로봇이 될지 뭐 반도체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만 전자 대 10만 전자라는 주제로 저희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일단 우리 스페셜한 주머니 매니저 두 분은 상방 쪽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두 분의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특별한 포트 대결이 준비되고 있는데 각각 두 종목씩 편입이 돼 있습니다. 과연 어떤 쪽이 앞서가고 있을지 중계석으로 넘어갑니다. 나유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